한국 100년 한국영화 프론티어 학술대회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실험영화 운동과 유현목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두 분의 발표자께서 단상에 올라와 계신데요. 우리 선배 세대를 대표하시는 한옥희 감독님과 또 우리 가장 젊은 세대 연구자를 대표하시는 김수연 선생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한옥희 감독님을 소개해드리면 이화여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셨고 독일 자유베를린대 연극영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1973년부터 영상연구회를 조직하셔서 영화를 시작하셨고 영상연구회에서 영화를 시작하셨고 여성 실험영화 집단 카이드 클럽을 결성하셔서 대표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구멍, 밧줄, 세계의 거울 등 실험성이 강한 작품을 연출하셨습니다. 자전적인 에세이 영화에 미친 사람은 아름답다, 여성문화 예술이론을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양한 비평가 그룹에서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김수연 선생님은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 한국영화와 다양한 영화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시네마가 구현하는 리얼리티의 두 경향, 그래비티와 로마를 중심으로 종합적 이미지와 영상을 통한 종합예술, 시네포엠 개념과 최일수와 유현목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등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옥희 감독님을 모시고 카이도 실험영화 클럽과 유현목 감독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지금부터 52년 전인가요? 반세기도 넘었는데요. 유현목 감독님을 유프로덕션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일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유현목 감독님과의 회상을 간단하게 글로 적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현목 감독님을 처음 만난 건 1973년 이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에 영화 공부를 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였어. 처음에 당시 남산 중앙정보부가 내려다 보이는 한양 녹음실 바로 지하실에 있는 유프로덕션으로 가서 만났는데 그 인연이 아주 오래도록 길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감독님은 그 당시 춘몽으로 음악 제작법과 방공법에 걸려가지고 문화영화, 기록영화, 그러니까 새마을영화라고 그랬죠. 그 당시 제작하면서 1970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8mm 소형영화 동호회를 창간하셔가지고 영화 제작의 지평을 넓히는데 모든 열정을 쏟고 계셨어요. 유 감독님은 영화의 지평선을 무한대로 넓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생소하고 험난한 작업이라도 결코 포기하시는 일 없이 끝을 모르는 영화 작업의 첫삽을 후보자로 먼저 파헤쳐보시는 개척자 프론티어로서의 역할을 또한번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영상연구 시절에 만든 구멍, 매너를 보시고는 이건 미국의 그린위치 영화제에 수상해서 손색이 없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야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는 문화영화 촬영이 없는 날은 카메라와 모든 장비를 빌려줄 테니 자유자재를 활용해서 마음껏 찍고 싶은 대로 신명미리 작품들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프로덕션의 지하실 계단을 미끄러지듯이 뛰어내려가서 검은 태안경 너머로 반겨주시는 유 감독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기도하고 16mm 카메라를 기관총처럼 마치 등에 메고 남성 고갯길을 찔듯이 내려와 명동거리를 달리며 따들썩한 인파 울긋불긋한 간판이나 거리 행상들이나 거리 악사 붐비는 거리의 모습들을 살아 움직이는 풍경화처럼 카메라에 담았죠. 당시 명동은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로 상징되는 오비 케빈이 자리 잡고 있는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서 어느 곳을 지나쳐도 귀에 익은 팝송들이 낯익은 거리 인파들 해집고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호떡이나
떡볶이로 점심을 때우고 백화점에 쇼윈대 비추는 내 모습을 훑어보고는 다시금 활기 넘치는 삶의 점수를 쫓아가며 달려갔죠. 내 카메라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영상연구회를 통해서 만났던 그 화가 김점선, 한순애 등이 함께 어울려 각자가 만든 영화들을 모아서 제1회 카이드 실험영화 화기회를 1974년 51년 전이죠. 신세계백화점 옥상에서 열게 되었는데 한여름밤 소나기가 밤하늘을 적시고 지나가도 옥상이 무너질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카이드 회원들의 작품 발표와 그 몰살의 노래 등 공동작품과 그리고 활미의 소형영화 등의 작품도 산주로 상영되었습니다. 그 상영이 끝나고 난 후 관객들의 반응도 극과 극이었어요. 전이 하가했던 전찬 성씨는 일상의 각질심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드러내는 것 같은 기쁨과 감동을 받았어요. 하고 극찬하는가 하면 보통의 그 극장영화에 익숙했던 대부분 관객들은 팜프렛을 갈기갈기 찢겨서 옥상 바닥에 뿌리고는 발로 짓밟고 휙 나가버렸죠. 그리고 얼마 후 어느 뜨거운 한여름에 중복 불교 따위에 이 프로덕션 옥상으로 올라가서 나는 16mm 카메라를 위에서 밑으로 고정시켜 놓고 건축 현장에서 구해온 굵은 밧줄을 옥상 바닥에 내던져 놓고 밧줄을 동그랗게 탯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눕기도 하고 일어나서 밧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만들어 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움직이는 밧줄에 들어가서 옷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면서 프레임 촬영을 하느라고 구슬 같은 땀을 뻘뻘뻘 흘리고 있었죠. 마지막은 담두대의 올가미로서 사형수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난 옥상문이 활짝 열리더니 유 감독님이 지하실에서부터 긴 층계를 뛰어오시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감독 빨리 카메라 들고 내려와. 방금 점거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웬 수상한 여자가 옥상 위에서 밧줄을 몸에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봐 하고 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유 감독님은 실험영화 제작의 스폰서로서 후원자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고 유 감독님 덕분에 그 어두운 시대의 온갖 검열과 속박의 활주를 해치고 자유롭게 마음먹음대로 카이도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언어의 사냥꾼인 시인처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미지를 사냥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강렬한 충동이 있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이미지를 찾아 헤매는 길이 바로 예술가의 길이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밧줄 같은 유 감독님으로부터 보호자로서의 은총을 마음껏 받으면서 내가 쓰고 싶었던 영상시 신의 포엠으로서의 실험영화를 자유자재로 펼치면서 마음껏 젊음을 불태웠던 시절이 제가 80년대 베를린 자유대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1970년대 당시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시대적 간섭을 이유로 작품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깊이 논의되거나 사용되지 못했죠. 그리고 흥행 논리나 산업 논리와 간섭에서 벗어나 기존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화 형식을 제시하고 사회에서 금기시된 주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집단에 대한 공감을 야기시키며 거칠없는 도전을 시도했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젊은이들의 작품들을 유 감독님이 스스로 발굴해서 널리 알리는데 항상 앞장을 서셨던 스승님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베를린으로 가기 전까지 유 감독님의 극영화 사람의 아들 거기에 이제 조감독 스크립터로서 이제 역할도 하고 갔다 와서도 한두 작품 하기도 했는데 유 감독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극영화 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학생들 영화 이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영화 평론하고 그래서 영화 평론가라서 영화 교수로 했던 것도 모두 유현목 감독님이 저희 그러니까 50평생을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스폰서 칼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정신적인 스승으로서 이끌어갔던 그런 분으로서 저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수영 영화 펄리에 동화에서 찍었던 사진도 있고 유 감독님은 사실은 굉장히 골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술자리에서 항상 담배를 피우셨는데 이게 담배 피우시고 또 이렇게 흥이 나시면 술까지 피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 감독님, 박하림님이랑 해감령 때 찍은 사진들이고 유 감독님 독사진 같은 거, 성영화 동호회인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mm는 성영화 동호회 저희보다 한 1년 더 앞에 해서 유 감독님이 하고 책자도 내시고 영화도 했는데 주로 이제 취미 활동으로 했고 주로 이제 한의사라든가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호비로서 많이 하셨고 저희는 이제 16mm 필름을 유 감독이 유 프로덕션에서는 문화영화 이런 영화를 기록 영화를 만들 때 16mm 필름 필요해서 그 16mm 필름과 16mm 필름을 갖다가 쓰다가 남은 그 NG 필름 그거를 저희들이 거기 위에다 그림도 그리고 김정순이랑 하기 때문에 위에다 그림도 그리고 면도 컬러 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험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제작비를 하나도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셨던 게 바로 유현목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현목 감독님이 그 8mm 그 작품할 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안타깝고 유현목 감독님이 항시 줄담배를 태우셨어요. 그것도 지하실 계단에서. 아마 그렇지만 않으셨으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 자리에 어디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보시면서 지금 내 영화에 관해서 저 후배들이 저 지금 활동을 하는구나 하고 지금 빙긋이하고 웃고 계시는 것이 제 마음으로는 부담집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유현목 감독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회고해 주셔서 저희가 몰랐던 역사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사진들도 가져오셨는데 마침 저희가 영상자료원에서 이런 일을 행사를 하고 있으니 자료원에서 혹시 좀 이거 디지털화 하셔서 네, 좀 보관해 주시면 더 뜻깊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좀 드려봅니다. 네, 한옥희 감독님께서 쭉 그 지난 말씀들, 유현목 감독님과의 인연들 또 함께 활동하셨던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한옥희 감독님께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은 지금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아들 고감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어떤 뭐 일화나 에피소드 같은 생각나는 게 있었나요?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그게 아마 1979년 80년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촬영 감독이 정일성 감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쪽 부감독 넘어가서 한참 가다 보면 어디 거기 그런 계곡 같은 데 가서 촬영도 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나요. 유 감독님이 그 당시에도 하여튼 그 많은 16mm 필름들을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감독님 좀 카메라에 잘못 보면 좀 아름답고 좀 경치 좋고 이런 데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야,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의 어떤 그 참모습을 담으려면 가장 못 사는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활을 갖다가 자세히 훑어보고
그런 것들 일상 하나하나를 카메라로 옮겨야지만 그것이 감독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사실 제가 한평생 그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시는데요.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혹시 여기 카이도 실험영화 클럽에서 그때 만드셨던 작품들은 지금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지. 예. 저희가 카드 실험영화 발표를 해가지고 1회 때는 신세계백화점 옥상에서 했고 2회 때는 독일문화라에서 했고 3회 때 독일문화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독일로 가고 뿔뿔이 헤쳐나가서 거리구심이 홍대 옥상에서 헬핑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영상 대자원에다가 일부는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지고 그리고 또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에다가 그 16mm 그 카메라 등 16mm 원 필름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잘 알려지질 않는데 세계 거울이라는 건가? 하여튼 그거는 여자가 나체로 누워 있는데 점점 천장이 막 무너지더니 마지막 순간에는 쿵 하고 무너지고 나서 수침 소리만 띠깍띠깍 흘러가는 건데 그 당시에도 시대적인 상황을 갖다가 그 한 카트로 짧은 영화인데 한 카트로 표현하고 싶었고 나체 영화를 할 모델을 못 구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나체를 넣어가지고 그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당시에 만든 게 모든 게 원본은 지금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더 좋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영화 같은 거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필름으로만 남아 있나요? 네? 감독님 디지털로 됐나요 지금? 디지털로 된 것도 있지만 16mm 필름으로 네, 원본으로 네. 그래서 보고 예,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한옥기 감독님 말씀 여기까지 청해서 들었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아까 소개해드린 부산대 김수현 박사님의 발제 말씀 듣겠습니다. 유형목 실험영화 운동과 새로운 영화로의 도약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에서 작년에 한국 실험영화 동인의 등장과 뉴시네마 실천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졸업한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현목 감독님 100주년 탄생을 기념하는 이런 학술 자리에 제가 같이 한옥기 감독님과 여러분들과 같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 내용은 유현목 감독님의 실험영화 운동과 그리고 또 새로운 영화를 위한 어떤 실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현목 감독님은 춘향전 조감독으로 한국 영화계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80년대, 50년대 후반, 그러니까 해외 영화제를 향한 어떤 한국 영화 출품 가능성,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된 분위기에서 초기작인 잃어버린 청춘이라든지 구름은 흘러도가 자주 이제 영화평론가 협회라든지 문교보수 영화상 이런 영화상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예술 영화 감독으로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PPT 사진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아낌없이 수련단에 대한 내용이 정감 넘치는 애정 영상에서 멜로 드라마의 차원을 높인 밀도 깊은 연출로 영화는 이렇게 영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현목 감독님은 김기영 감독님과 나란히 제작자를 올리는 데 상통한 상업주의에 저항한 예술감독으로 입지를 굳히십니다. 그리고 구름은 흘러도가 1960년 베를린 영화제 출품이 되죠. 첫 출품편은 종각이었는데 그리고 제11회
베를린 영화제 출품해서 마부, 오발탄, 이생명 다하도록 제멋대라 이런 작품들이 출품 신청을 했어요. 아까 전에 강성률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28쪽에 마부와 오발탄의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문교부 12명의 심사위원들이 비청을 했는데 이때 마부가 최고 득점을 얻고 오발탄이 최저 득점을 받아서 한국 영화인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이 12명의 심사위원들 중에 영화 전문가는 2명뿐이고 어떻게 오발탄이란 영화가 최저 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현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관제 심사가 횡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이 작품이 이제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 출품이 되면서 유현욱 감독님은 예술영화 감독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고치시게 됩니다. 주로 아까도 이제 앞전 세션에서 발표하셨던 선생님들이 오발탄 중심의 어떤 리얼리즘의 의미 그리고 문예 방공영화 중심으로 이제 주제 특징이라든지 어떤 형식적 특징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영화사가들의 연구들이 많이 이어져 있고 좀 그것들이 고쳐져 있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오발탄도 이렇게 잘 뜯어보면 하나의 리얼리즘이라는 어떤 단일한 잣대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현욱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정리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1964년도 최초의 한국 실험영화 동인인 시네프로임부터 시작해서 1965년도 춘몽, 한, 그리고 또 1972년도부터 이제 유프로덕션을 만드시면서 이때쯤 이제 한국 소유영화 동호회 창립을 하시고 동서영화 동호회를 창립하십니다. 이제 이 흐름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실험적 의식, 영상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넓은 범위로 이제 뻗어져 있는 어떤 이현욱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하나의 키워드로 응축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 중심적인 키워드는 영상적 사고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영화사가이신 이현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유현목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몽타주 중심의 경향, 테마 의식이 두드러진 경향, 영상 중심의 경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아방가르드 영화의 포토제닉 이론과 언더그라운드 영상 실험에 흥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작품이 아낌없이 줄였다. 춘몽, 한속편 이게 여기 적용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유현목 감독님도 동일하게 이 자신의 그 영화 세계를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시면서 아낌없이 줄연다부터 나의 영상론이 이제 연출에 반영이 됐고 이것이 1968년도 역까지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현목 감독님의 영화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영상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이제 저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영화라는 것은 각기 다른 어떤 예술 장르의 어떤 상호유기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종합예술로서의 어떤 영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었고 영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재론적인 인식 대상 그러니까 서사로부터 영화를 해방시켜서 인간의 꿈과 무의식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현현하는 어떤 의미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유현목 감독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이 눈에 비치는 산은 지각상, 표상이고 마음에 비치는 심상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진 형상, 화상이 있을 것인데 이런 여러 상들 위에 교류하는 이미지가 영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예술 일반에서 발견된 어떤 종합적인 접점이다. 이렇게 영상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베강스의 이미지가 시대가 왔다라는 원고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 아베강스의 원고를 자세히 뜯어서 보면 영화가 또 예술적 가치들의 다분별한 전복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꿈을 기화시키고 인간의 어떤 감각을 새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필름의 단지 인쇄된 인쇄술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모든 심리를 다룰 수 있는 꿈의 공장이다. 이렇게 영화를 찬양하고 예찬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의식은 사실 1920년대 유럽 아방가르드 이론, 순수 영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이 델릭이라든지 무시나이라든지 딜락, 정해스턴 이런 순수 영화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포토제닉 이론, 그러니까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어떤 원상의 정신성이
과학적 기술로 인해서 표현되고 시각적으로 현현될 수 있다라고 사고했던 이 포토제닉 관념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이제 영상론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질의 어떤 기록과 예술적 영감의 어떤 결합이 영화의 매체 특성으로 사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최초의 실험 영화 도구인 실업 시네폰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배경은 1960년대가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방송 매체 같은 것들이 마구 등장을 했고 문학 작품에서 어떤 새로운 문학, 대안적인 등단치로 인해서 어떤 문학장에서의 실험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운동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잡지라든지 비평 잡지가 다시 등장하면서 영화 소집단들이 마구 등장을 해요. 현대 시네마 협단이라든지 시네팬, 시네마 팬클럽, 네오드라마 이런 다수의 어떤 영화 소집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시네포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최일수의 시네포엠론에 기반을 해서 최초의 실험 영화의 손과 손을 문화영화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페리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업화, 영화의 상업화에 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초유의 종이영화를 제작하겠다. 정의단체를 선언을 하고 시네포엠은 물론 논 드라마틱 필름을 제작하겠다. 그리고 자매예술관의 어떤 긴밀한 종합적 차원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을 최초로 선언을 합니다. 이 초유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유영욱 감독님과 최일수가 도대체 최일수 선생님이 어떻게 어디서 만났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상 좀 추적을 했는데 1950, 60년대 이제 문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다방 같은 재야 공간에서 만났다는 것을 이순재 구술기록, 김시철의 기록, 다방 문인 네트워크 연구 이런 것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다방에서 만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일수의 시네포엠론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1960년대부터 이제 시극 동인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시극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거든요. 새로운 어떤 문학 작품 실험. 근데 59년도에 있었던 장호의 시극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 시극 이렇게 해서 소리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송 시극 같은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최일수 선생님은 노래하는 시, 생각하는 시가 아니라 초현실주의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적 시간미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상황의 종합예술, 이미지의 종합예술로서의 시네포엠을 중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종합예술이라는 뜻은 어떤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냉전의 모순에서 경험한 것들, 역사적 경험 그러한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에 개입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현대 현실 참여하는 예술 이것이 이제 상황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미지의 종합 예술 같은 경우는 시적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영상, 그러니까 산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성 그리고 내면성을 스크린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떤 새로운 장르, 매체를 종합해서 새로운 장르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를 했습니다. 이 시네포엠 멤버에는 여러 국민영화 제작소 인물들이 이제 대거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작품 제작에 관여를 했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직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60년대 그러니까 국민영화 제작소에서 양종의 뚝 같은 작품이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한국 영화에서 극영화가 아니라 비극 영화, 문화 영화도 수상의 성과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경쟁력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조가 되고 국민영화 제작소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문화 영화를 제작하는 어떤 풍토 이런 부분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영화 제작소에서 제작했던 어떤 문화영화들 중에 시극운동에서 했던 무용시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영화로 제작하는 어떤 흔적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배석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외 영화제를 나갈 때 시네포엠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직접적인 영향, 직간접적인 어떤 영향 아래서 뭔가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실험영화 두 편은 실험영화 한 편밖에 없습니다. 손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기록상으로는 선과 손, 이 흑백 35mm 필름 두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유실돼서 이제 보지 못하는 선 같은 경우는 제작되려다가 제작이 중단됐다는 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연구 결과였는데, 제가 자료를 뒤진 결과 제8회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이제 신상옥의 쌀과 이만희의 돌아보지 마라와 함께 출품 선정이 됐었어요, 문화영화로. 그러다가 어두운 영화를 못 내지 말라는 어떤 공보부의 출품 중지가 있어서 출품이 무산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영화는 제작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실존했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이 선의 내용을 보시면 전지의 한 고아가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의 이 고아의 어떤 마음을 가로지르는 형상적 선이 등장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가로지르진 어떤 심상적 세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생명의 조롱성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희수 선생님의 이제 시네폴문과 굉장히 매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준호 선생님께서 발견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오늘 상영될 예정인 손 같은 경우는 이제 55초짜리 영화인데, 지금 PPT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손이라는 상징적 오브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각적 이미지가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시나레이션의 총각적 정보가 서로 교환돼요, 시적 이미지와 함께. 그러면서 어떤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손으로 상징된 인류 문명의 발전이 전쟁으로 분열되고, 또 이것이 재건 희망의 메시지로 의미화되는 어떤 시적 초상성과 비서사적인 영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극영화가 아니라 비극영화로서 문화영화로서 어떤 실험영화가 만들어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현목 감독님이 그러면은 문화영화로서만 실험영화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극영화에서 이 실험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춘몽과 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유현목 감독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춘몽은 그 당시로서는 실험영화였다. 나는 스토리만 중시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의 회의를 느꼈고 이미지와 스타일을 강조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당시에 시네필름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영감을 얻어서 춘몽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단 세 줄에 불과한 이 문장 안에 실험 영화의 맥락과 시네필름 운동의 맥락에서 칼리가리 박사의 표현주의 영화 밀실에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영화의 맥락에서 춘몽이 만들어지게 된 아주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19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영화제를 경계해서 출품의 수상 성과를 얻으면 외화코트급 보상을 갖게 되는 어떤 이권, 이 이권에 따라서 산업적으로 출품 기획 영화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유행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일본 영화는 굉장히 이제 서구 영화들에서 수상 성과를 대거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이컨트 신봉선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은 일본 영화에 대한 아주 원망과 선망의 감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아시아적 예술성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일본 영화와 구별되는 한국적 특수성의 예술 영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담론적 토론,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현목 감독님은 1963년도에 동경에 이제 아시아 영화제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시라자카 요시오와의 호연창과 이제 대담을 가지십니다. 시라자카 요시오는 마스모토 야수조, 이치가와곤 이런 작가들과 협업했던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이 시라자카 요시오와의 대담을 통해서 아시아 영화제를 다녀와서라는 그 기록, 어떤 회고 같은 것들을 남기세요. 여기서 유현목 감독님 뭐라고 하시냐면, 대규모 자본이 아니라 개인 작가의 어떤 독립 프로덕션 제작이 아트시어트 운동을 낳았고, 이 ATG로 대변되는 일본 뉴웨이브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굉장히 부럽게 보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영화에도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춘몽과 한에서 이런 실험적인 어떤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춘몽은 테츠스 타케시의 백일몽을 번안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제 밝힌 작품이었어요. 이
이 백일몽 같은 경우는 핑크 영화의 최대 흥행작이었던 와카마츠 코지의 벽속의 비자 이런 영화들과 함께 일본 핑크 영화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일본의 존경을 받는 어떤 근대 작가인 단세비 주니치로의 소설이라든지 이것을 원작으로 다뤘다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실적이고 선정적인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적인 핑크 영화가 메이저 스튜디오 상영 배급돼가지고 일본 영륜의 검열을 피할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1960년대 일본 소설이 유행했던 정황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일본 영화를 시나리오를 번안각색한 어떤 작품들이 등장을 하고 대규모 특별 사건으로 비화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영화라는 것은 근대적인 어떤 관객이 근대적인 사회를 향유하고 싶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을 적용을 해서 표현주의적인 어떤 공간 연출, 미상화분의 어떤 이야기 구조, 그리고 무용시의 어떤 퍼포먼스 적용이라든지 시각적 대사를 적용을 해서 꿈의 어떤 환연적인 반전이라든지 헛된 꿈의 유쾌함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이제 수학을 했었던 그 학과 졸업생을 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간 친구에게 한 2, 3년간 이제 한을 찾고 있었어요. 한 찾고 있었다가 중국인가 홍콩 영화로 이게 놔두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발견하게 돼서 여기에 접근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꼬셔가지고 영화를 불법적으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화질인 VHS 버전의 녹화 버전이었고 해외 영화제 출품된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더빙된 어떤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연, 정, 원 이렇게 세 장의 옴니버스식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각 부부의 연, 모자, 홀령의 복수, 남편 불치병 치료를 위해서 송장 다리를 찾다가 예전에 어릴 때 저는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시체가 골동이 들어가서 막 깨달이 나라 이러면서 이제 잡아오는 그런 공포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가 공포적인 요소로 연출되지 않고 한국적인 정글이라든지 풍경의 어떤 한의 곡절을 담아서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적인 어떤 이야기가 민담의 환상 그리고 한국적인 영상미로 뭔가 공수의 공수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되게 특이했다. 그래서 춘문과 한을 극영화에 반영된 어떤 실험적인 의식은 인간의 꿈과 환상 같은 것들을 영상미로 다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서만 유현호 감독님이 실험적 의식이 반영이 됐을까?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1969년도부터 유현호 감독님이 이제 문화시설을 떠나세요. 문화시설을 떠나셔서 미국에서 UCLA에서 유학 중이던 하길종 감독님을 만나십니다. 하길종 감독을 만나서 미국에 유행 중이던 뉴시네마의 현황 같은 것들을 접하십니다. 오스트리아로 가세요. 바로 오스트리아로 가셔서 유양수대들을 만나고 8mm, 16mm 소형 기재를 활용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이걸 돌려보는 일반인의 취미 활동으로서요. 조형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바로 가세요. 일본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시거든요. 일본에 가서 일반 민간인들의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이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민간에 이제 활용해서 교육 개문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자주 영화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잡지를 서양 영화 잡지를 만들어서 이걸 유통시킨다든지 이런 문화의 변화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70년부터 하길통 감독도 이때 개국을 같이 하시는데 유시나라 담론 확장 같은 것들을 마구 알리시면서 소형영화 동호회를 창립을 하세요. 잠깐 뉴시네마에 대해서 배경 설명 좀 드리자면은 미국 주류 영화의 변화, 그러니까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유행했던 아주 미국 주류 영화 변화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의 어떤 영향, 기원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1940년대 중심적인 어떤 실험영화 작가였던 마야들부터 50년대, 60년대 활동했던 스탠 프리켓이라든지 요나스 사카스, 앤디 워홀, 켄스 앵거슨,
감독들, 그러니까 동아메리칸 시네마로 대변되던 실험영화의 어떤 새로운 영화 집단의 의식 속에서 독립영화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독립영화가 준커세베치의 그림자들이라든지 알프레드 레슬리와 로버트 프랭크 그리고 풀마의 데이지 이런 독립영화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주요 영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권인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영화인들이 이 뉴시네마를 각기 다른 언어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권인식 선생님은 언더그라운드, 정의 영화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고 한재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험적인 것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상을 다루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개인 영화, 퍼스널 시네마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현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 대규모 제작 환경에서 벗어나서 기성에서 어떤 해방된 반할리우드적 경향, F 할리우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현호 감독님이 발언하신 그 사고의 기저에는 제작원에서 독립된 개인 영화 제작 아니면 제작권에서 독립된 생산 조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이 이제 1970년대 소형영화 동호회. 이 소형영화 동호회를 발족하시면서 일반인들도 소형 기제를 통해서 영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소형영화 대중화 활동, 대중화 운동을 벌이십니다. 이때 이제 정기 공개 촬영대회라든지 공개 시사회, 작품 시사, 합평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시면서 소형영화 문화 확장을 도모하십니다. 그러면서 소형영화 기제가 이제 일반에 활용되게 되면서 1970년대 초에 새로운 영화를 선언한 실험영화 동인들이 등장하십니다. 윤영 감독님은 제작권 바깥에서 이제 실험영화 제작을 독려하거나 작품을 이제 소개하고 동인이 마주했던 어떤 흐무상을 했거든요. 아까 한국희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십니다. 예컨대 실험 미술에서 등장했던 사직단 멤버로 이제 활동을 하고 1969년도에 필름 70이라는 영화 동인을 조직했던 그 이익태 선생님 다수의 어떤 실험 영화라든지 시나리오 등단을 거치셨는데 이 이익태 선생님이 미완성된 작품을 신문에다 발견을 하시고 유현목 감독이 직접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무상으로 도움을 할 수 있도록 한영 스튜디오 녹음실을 소개시켜서 작품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앙정보부 관계자들 앞에 나서서 이 영화에 대한 작품 해설 같은 것들을 돕기도 하십니다. 실험영화 카이드에 대한 얘기는 제가 62쪽에 자세하게 써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험영화 카이드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홍시상가, 홍대에 있었던 홍시상가라는 해프닝으로 유명하셨던 김정선 선생님이 벌거벗은 상태로 이제 사진을 카메라 앞에 서 계시는데 이 장소가 이제 밧줄의 촬영 장소였던 한양 스튜디오 옥상이었어요. 아까 한옥부분 좀 잠깐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옥상에서 이제 옷을 벗으면서 중앙정보부에서 연락이 왔고 유 감독님께서 대신 해명해주면서 이제 사건이 모아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류 영화에서 이제 그 뉴시네마를 추천했던 영상시대 감독들 하기정 감독과 이장호 감독님이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 쪼잔한 이유로 연합감독위원회가 무기한 정권 처분을 내리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기한 정권 처분을 받으면 감독으로서 제작 활동을 굉장히 위축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유 감독님이 대신 회비를 내주고 이렇게 사건이 무마되게 되는 어떤 부드러운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새마을 영화 유프로덕션 1972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새마을 영화로 형성된 어떤 영화진흥공사와의 유연한 관계가 나중에 이제 한국청소년영화제 창립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현옥 감독님은 수면 위로는 뉴시네마 전문 조성이라든지 새마을 영화, 이게 정말 관제적인 영화 이런 것들 기관의 이제 소형 영화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피력하시면서 수면 아래로는 물적 지지기가 없었던 실험 영화 제작 홍보, 난관 해결을 도와주시는 버팀목 역할을 하십니다. 작년에 인디스페이스에서 그 한국 영화를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970년대 실험 영화 동인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비타협 영화 집단 곡사에서 이제 김국 감독님이 같이 토론을 맡아서 저와
하셨냐면 유현석 감독님의 35mm 손 실험 영화 손은 손에 의한 8mm, 16mm 소형 영화로 변화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약간 후련해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5mm 필름의 관조의 영화는 6mm, 16mm로 손에 의해서 제작된 어떤 실천 수행 영화로 변화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어떤 젊은 세대라든지 실험 영화인들이 외화 필름, 영화 감상실을 통해서 프랑스 문화원, 독일 문화원을 통해서 이제 동시대 영화들을 새로 감상 토론하는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이런 모임에 기반해서 문화원 첫 세대가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동인들을 만들고 실험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옥기 감독님 그리고 김원중 원장님 께서는 이제 문화원에 대해서 제도권 영화에서 채우지 못한 어떤 갈증을 해결해준 치유의 법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현목 감독님 같은 경우는 1976년부터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독일 문화원에 기반한 연구 모임인 동서영화 동호회를 조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제도권 영화의 장을 확장하려고 활동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그 영화 감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구 비평 활동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고 동서영화 회복 그리고 프레임 21-1 이런 비평지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전양준 선생님, 정성일, 강한섭, 홍기선 선생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 당시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얄라숑이라든지 서영집 같은 어떤 영화 솔모임의 활동에 공모되어서 소수의 영화, 약간 다리, 환상의 벽, 둥지 이런 작품들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현목 감독님 잡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어떤 영화를 향한 공적 지원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제도권의 어떤 영화 공동체 그리고 영화 문화를 어떤 자생케 토대 같은 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유현목 감독님의 행보 자체는 단편 영화의 위상을 어떤 새로운 영화의 물결로 매개한 영화운동의 3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현목 감독님의 첫 영화는 해풍입니다. 1948년도 동국대학교 국문과 재학 시절에 이제 영화예술연구회를 만드셔서 45분짜리 무려 유성 영화 해풍을 연출하십니다. 이 가난한 어촌에서 폭풍으로 아버지를 잃고 미친 청년이 된 어떤 청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해풍인데 여기서 이제 미친 어부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해풍 이전에 1947년도 홍차기 일생이라는 16mm 무성 영화에서 최초 감독과 배우를 맡기도 합니다. 이 아마도 이 첫 작품들은 아마도 동인제 형식의 어떤 영화 제작을 습득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인제 제작은 지방 흥행사의 어떤 입김, 제작 한계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새로운 소재라든지 새로운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작 주도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오발탄, 대표적인 오발탄의 동인제 형식으로 제작된 이 오발탄을 낳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현목 감독의 영화 세계에는 대자본과 제도에서 독립해졌던 작가적 자율성에서 작가의식을 표현한 동인 형식의 소형 영화가 자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현목 감독님의 어떤 실험적 의식, 뉴시네마 담론 확장, 그리고 소형 영화 대중화 운동, 그리고 이 실험 영화 제작을 독려한 어떤 조력 활동 이런 부분들은 대도권 바깥에서 작은 영화들 줄기를 뻗어나가게 한 어떤 토양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유현목 감독님은 한국 영화를 어떤 새로운 영화를 도약해야 한 그런 기둥으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님 감사합니다. 유현목 감독님의 우리가 평소에 잘 알기 어려운 실험 영화와 실험 영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뒤에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오발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몇십 년 동안은 계속 베스트 1위였어요. 1위를 몇십 년 동안 했었거든요. 뭐 한국 영화 200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신문사에서 조사할 때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강성률 선생님이 발제한 거에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뭐 한여와 또 무슨 작품이죠? 뭐하고 이렇게 공동 1위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오발탄의 그 독보적인 1위가 이제 떨어졌다. 최근에 와서. 그리고 이제 김기현 감독 한여가 또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새롭게. 그전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저의 세대와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제가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발제에서 상당히 많이 밝혀진 부분이에요. 지금 김수현 씨가 발제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밝혀진 부분인데, 저도 그래서 유현목 감독님의 자서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참 유현목 감독을 묘사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게 그냥 천의 얼굴로 하자.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다. 뭐 미스테리다. 정말 너무 많은 데에 손을 대셨는데,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영화 감독으로서의 유형목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연구를 진짜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발탄이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초반에 영화진흥공사라고 지금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전신인데 거기서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유현목의 오발탄을 처음 본 거예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4.19하고 관련이 있죠. 자유당 말기. 물론 4.19 전이지만 4.19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 말기를 그린 영화지만 그것이 이제 4.19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오발탄과 4.19는 연관이 되는 영화죠. 그 4.19 정신 이런 것들에 숨겨진 게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80년대 대학생들은 광주 세대거든요. 광주항쟁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한국 영화가. 그동안 영화들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리얼리즘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물론 표현주의 이런 거, 스타일 이런 거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엄청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활이 된 거예요. 오발탄이 한 20년 이상의 그 사이가 있는데 그 거리를 4.19 세대의 그 열정이 80년대 영화 운동으로 들어오면서 영화 비세독보 운동이 가장 그 영화 그 당시 하던 청년들, 아직 감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마추어들, 영화를 선망하던 그 젊은이들이 정말로 최고로 꼽은 감독이 유현목 감독이고, 그리고 뭐 많은 작품 보지는 않았지만, 오발탄은 뭐 그냥 거의 아주 정전이죠. 최고의 작품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대학가에서 유현목 작품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 옛날 신문으로 막 모아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신문들이 영화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 대학에서 막 외대에서 한 것도 있고 동국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그러면서 정말 자발적으로 유현목 감독님 영화를 스터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유현목 감독님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그 세대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비세도권 영화인들이 그 영향을 그건 좀 약간 제가 좀 오버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신상옥 감독, 김기현 감독, 김수영 감독님, 이만희 감독 많은 감독들이 계셨지만 젊은이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감독이 유 감독님이었고 오발탄이었고 그리고 지금 연구해 주신 결과를 보시지만은 그 제가 언급한 신상옥 감독, 김수영 감독 어떤 감독님보다도 그 당시에 충분한 감독으로서 젊은이들하고 교류한 유일한 감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세대, 저부터도 그래서 제가 평론가가 된 거고, 교수가 된 거고, 유 감독님
자양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감독, 오늘 뭐 이따가 김동수 감독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그 영향받은 감독은 저는 뭐 이거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김대현 감독님도 있지만은, 꼭 제자가 아니더라도, 뭐 박광수든 누구든 그 당시에 80년대 그 영화를, 소위 한국 영화를, 지향했던 젊은이들이 다 비슷했건 정말 이름도 없고 정말 특별자 뭐 정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영화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정말 그 이데아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것이 유현목 감독님으로 통해서 왔다. 그거는 많은 술자리도 있었고 뭐 많은 토론도 있었고 뭐 강의도 있었고 실제로 그 밑에서 뭐 이렇게 진짜 뭐 감독님한테 한 배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뭐 선생님한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한국 영화 산업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의 영화 산업이 됐죠. 물론 지금은 망했지만은 얼마 전까지는 한국 영화라는 건 K시네마라는 거는 뭐 아니 망한 게 뭐 우리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뭐 코로나 때문에 망했죠. 근데 어쨌든 한국 영화가 대단하게 그 60년대, 60년대 이후로 엄청난 그 발전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한국 영화가. 그런 것에서 저는 유현목 감독님의 영향력 이런 부분은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도 뭐 저도 평론가니까 제가 그런 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뭐 지금의 어떤 한국 영화 산업의 토대 유현목 감독님의 어떤 영향이 있다. 이 자체는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따져보면은 그 족적이 뭐 만만치가 않아요. 어마어마. 유 감독님은요. 아까 뭐 유 감독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 감독님이 뭐 문화영화, 뭐 새마을 영화 뭐 이런 거 하고 뭐 박정희 뭐 다큐도 찍고 뭐 굉장히 뭐 되게 좀 그런 보수적인 그런 건 아니냐. 이분은 오발탄이 개봉하고 나서 바로 금지가 돼요. 상영 금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재개봉을 하거든요. 제가 유 감독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유 감독님이 그 당시에 김종필을 찾아가가지고 야, 이 영화는 금지된 영화가 아니야. 니네들이 혼란한 그 4.19 이후에 혼란한 자유당 날개에 혼란해가지고 4.19에 일어났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니네가 혁명을 한 거 아니야. 근데 니네들의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영화야. 라고 속이면서 했더니 김종필이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너무 혁명 정신을 갖고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속여서 근데 유 감독님의 태도가 항상 그런 거였어요. 유 감독님이 속이면서 문화영화로 생각하면서 실험영화 만들고 네? 왜? 이거는 제가 영화에서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나홍규 일본인 스모리 스위치 일본인을 쓰고 뭐 하면서 아리랑 만든 똑같은 맞아. 압제가 심하니까 검열이 심하니까 이 양반은 그 반격적으로 빨간산도 검열당해가지고 전부 대사 다 고치고 그 당시에 그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범선 씨 자체는 오발탄 원작자 이범선 자체는 구속됐고 유 감독님도 구속되기 직전에 그 검찰 끌려갔다가 다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개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오발탄은 원본이 아니에요. 가사 전부 대사가 수정된 부분이 많고 그 당시 검열에서 심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이 그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일지시대 때 나홍규가 이렇게 개명하면서 자기 하면서 했던 것처럼. 아무튼 뭐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 부분만 좀 한국 영화 산업에 어떤 정말 영향을 준 지금의 한국 영화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준 단순한 유현목 감독이 아니다. 단순한 60년대 감독 유현목이 아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신상호, 김기영 다 같이 거론하는 거 좋지만 좀 특별한 가치를 유현목 감독님께 두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신호기 감독님, 문재영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셨다가 3시 55분에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유현목 100년 한국영화 프론티어 학술대회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세션 시작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차가 5시간까지 지원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시간을 초과해서 주차가 더 필요하신 분은 앞에 들어오실 때 등록 데스크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 처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5시간이고 5시간을 초과하셔서 주차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앞에 등록 데스크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들어오시면서 아마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저희가 관공서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참석하셨다는 좀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등록 데스크에 서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서명을 좀 참석 할인용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감독 유연목, 스승 유연목이라는 제목으로 세 분을 모셔서 유연목 감독님과 함께 활동하셨고 영화계에서 또 함께 수학하셨던 유연목 감독님의 사사를 다루셨던 세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종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종원 선생님,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원 선생님은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1957년도에 문학예술, 1959년도에 사상계를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하셨고 1959년도에 영화평론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1965년 창립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별기인이자 3대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1975년도에는 자유언론 수호를 위해서 조선투기에 참여하셨다가 강제 해직당하셨습니다. 이후에 공연윤리위원회, 지금 영상물등급위원회죠. 영화심의위원을 역임하셨고 인하대, 동국대, 청주대, 한국예술종합대학 영상화 등에서 후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청룡영화상, 정여울영화평론상, 제주도문화상, 한국예술발전상, 한국예술평론가협회 협의회 특별 공로예술가상, 영화평론가협회 영화인공로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신 한국영화평론계의 원로이십니다. 김종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그러면 우선 김종원 선생님께서 왜 유목록인가 그의 탄생 100주년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참 풀이넘는 경력까지 소개되는데요. 그걸 단통학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점을 사후에 평가가 되니까 상주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상주 앞에서도 누구를 살아가는 사후에 평가받는 영광이 되려고 합니다. 왜 이해는 모릅니다. 주체적으로부터 이제 주문을 받았을 때 문득 생각한 것이지요. 올해 미순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동안 영화 후학들이 보지 못했던 일련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좋은 발제자들이 틈틈이 언급됐습니다만 50년대 초에 이를테면 인생상 그리고 오마턴 이후에 잉여인간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평가가 안 됩니다. 지하에 있는 유연목 감독이 있다면 조금 섭외하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요. 평균 소식에서 볼 수가 없다. 역사는 무슨 이렇게 아무렇지 못한다는 것.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영국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실제과학되는 그 정신이야말로 바로 못했던 비름까지도 발표해서 도달시키고 그것을 영광적으로 순화시키는, 성장시키는 그
그런 비관이랑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앞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소문에게 진간의 꽃이 홍남군에게 뭐가 있을까요? 봉선하죠. 각각 시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영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만당입니다. 예문의 오만당이다. 그렇게 가문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오만당이 고장이 되어버렸어요. 고장이 되어보니까 정상이 되고 너무 지나치게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만당의 경공연도에 오히려 군사부대가 만나가지고 검찰이 저축돼서 중단된 걸로 일반화됐습니다만 아닙니다. 사회적 갱년 1주년 맞는 그에 국적장에서 설명이 되고 정말은 그 당시 발행인 것처럼 우주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면은 극장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행이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만 한 10년 넘지 진행이 돼서 중단이 되고 맙니다. 제가 왜 정상이 되느냐고 이야기를 할게요. 한영에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55만원은 1961년도 4월 10일 날 국정국장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5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5년 다음에 62년 그러니까 6개월 후에 7월 달에 다시 제일 개발하는 한인 중국 고가에 있는 한인 복장입니다. 그리고 성남복장,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성남복장 두 군데서 발상해 갑니다. 근데 개성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불사 여기서 보시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1963년도에 10월달에 개봉이 되는데 바로 이 기간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민간 정부 그 완전히 개혁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오만당이라는 영화가 순환을 겪은 영화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했죠. 자칫하면 특정 영화가 전설되어버린다. 그 전설 속에 저도 부역을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확인이 미치 못하고 저것은 시 가운데 유명 선생 노지에 명명으로 써 있습니다만 오히려 명명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공명에 있는 그 국장 하나 그 걸려있는 게 오만당이었다. 제가 잘못된 기록에 난 겁니다. 오늘 감독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제문을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내용 집을 바꾸어 들어가지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만당이 비중이 그 수준이 약화되는 결코 아니죠. 역사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작품 하나가 개봉처럼 보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광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오만당이 당대의 신문인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에서 얘기했듯이 정말로 영화 사상에 스치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관점에 기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연구자들도 보면은 확인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후학들이 미처 놓지 못했던 두 편의 영화, 인생사과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현재형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인생사과는 오영진 원장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연구에서 원자를 따온 겁니다. 그것을 정말과같이 완전히 인생사기나 김승우라는 일제 강점기하에서 모임을 걸어하고 재산을 모아서 사장이 됐다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 세월역에서 부탁하고 그것을 독점하기 위해서 결국 스스로가 성장이 됩니다. 거기서 보여지는 그 분자, 실타력, 미튼 이런 것들이 녹아든 작품이죠. 이 작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김승호 주연이고 김승호 선배우고 그 형으로 전화면이 나옵니다. 돋보기 딱 내려가가지고 내려다보는 그 은칠스러운 모습이 한 번에 우리가 된 김승호는 또 다른 매력적인 느낌을 주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좋은 것들만 나옵니다만 이 문화를 우리가 멈추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앞서 소개 업무를 했습니다만 딱 하나 인간 손창섭 원장입니다. 손창섭 원장인 인간과 오랜만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음 이름이 주목하는 문학인 작가 원장과 손창섭의 원작을 했다는 사실. 어떻게 이렇게 마치면서 고향이라는 경전시를 한 소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고향에서 고향이 보면은 바로 고향에 대한 현수입니다. 그 현수를 보아들에는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가자 높은 무대신이 부르짖는 이 저울 속에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런 연동상상에서 인간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우리 혈의 주인공인 김진우가 당신은 환장을 앞아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 보는 가난 속에서 결국 아버지를 보고 가자 어디로 가는지 몰라야 되는 SOS 신호를 보내죠. 근데 인간에서는 그 김진우가 저희 반대 치유사 치과 병원 원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영균 좁은 경계통다 부비를 참지 못하고 보내지는 그리고 북한 김석감이라는 하루에서 곧 나다 돌아온 반사계군 그리고 강함의 아닌 황정순 어찌 그렇게 가난스러울까요? 동태가 촉진하게 보이려고 일격을 불어나서 공개를 끊는 그런 장면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 영화를 놓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남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영화인 스스로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구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과 역사적인 할목입니다. 이것을 참여하게 되는 일은 결국 이 자리 정부의 영성자료원에서 해야 될 임무죠. 그런데 단 여기 한 가지
제대로 된 오리지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볼지 모르지만 분위기 상영했나요? 아직 안 했죠. 분위기를 보면서 경험합니다. 왜? 중국에서 찾아낸 베토벤이 주제곡까지도 샬라샬라요. 중국말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컬러가 전혀 살아있지 않습니다. 모노톤이 되어버렸어요. 단색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찾아냈다면 그것이 오리지널을 보고 평가를 했고 이랬던 제 입장에서 본다면 참 미안하죠. 대만이던데 하는 말이 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찾는 것이 우연하죠. 그래서 찾아야 되니까요. 인생 처음을 보면은 hin성의 그 가게를 옮기고 있지만 저희국들 특히 진남의 북쪽의 나무로 바라보는 무슨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시절 제가 대학 시절에 가난해서 개봉관에서 못 봤습니다만 이문관에서 본 기억이 들었답니다. 그 인연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찾아내는 것이 바로 유목감독 박준환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주체하고 운영해 나가는 도굴당 교림 주신 선배 후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영상장에 다행히 도와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점에서 저희 주제를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앞서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만은 영화감독의 소영영화 실험영화 가운데 저랑 같이 영화 평가대회를 이끌었던 배민식 씨가 많이 나오거든요. 배민식 씨는 이제 70년대 중심으로 해서 우동을 역할했어요. 저는 60년대, 50년대 막내였기 때문에 영화 감독과는 자주 만나면서도 설사리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습, 지금도 대학 제가 1학년 때 전입했던 명동 나유다방 그 옆에 자꾸만 저쪽에서 박근자 여사님과 연애를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참 생각해요. 인물과 동시에 작품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리고 작품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한국 영화 사상 대명전에 100년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947년도에 우예관에서 설명했을 때 엄연히 감독, 주연, 각본 나온 것없은 아리랑 오리지널을 했습니다. 결국 6.25 때 분실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고발자는 영원히 우리 벽 속에 남겨주셨다는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100년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앞서 분실했던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이상 제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훈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께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발표자였던 김수현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 시네포엠에 관련된 김종욱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영화인도 선생님께서 마치 실험 영화가 없었던 것처럼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김종원 선생님만 시내포엠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활발하지 않았다라고 언급만 하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선생님들은 실험영화가 없었던 취급을 하고 계시지? 그리고 김종원 선생님만 언급을 하고 계시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영화의 주자 참여하는 것보다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빛이라든가 잘 찾아냈네. 난 직접 만났고 미국 갔죠 나중에. 그 당시 그 소형 영화가 아닙니다. 당시는 일종의 실험 영화예요. 소형 영화는 많은 아마추어들이 돈도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빛이 나는 동화하고 이 빛이 날 때는 그 예술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형 영화는 이제 말하자면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나도 영화 좀 알아 하는데 영화 감독이 언제인가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세대의 영화를 만들겠다고 노동한 것이 아마 앞서 강성일 교수라든가 김신 그 평론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위 그 실험성 영화 이런 것들이 좀 실험성 영화에 녹아들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외 같은 것도 그리고 인증선상에서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프랑스 유명을 가가지고 프랑스 30년대에 장가간도 보고 주연들에게 동행하고 계실 때 하고 그 일을 각계 보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성역 특공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그것도 방법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영화를 꾸미는 문화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아시겠지만 장모 선생 같은 사람이 시골에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뼈대를 제공해주고 참여했던 사람이 또 제일 선생이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르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인 하나의 그 매였다,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하겠다는 것도 결국 바보도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앞서서 배우자를 하늘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세션입니다. 두 번째 분을 모시겠습니다. 강동 유영목, 스승 유영목 세션의 두 번째 영상은 우리 강서구 배우님.